오늘의 머릿말. 고등학교 3학년 때 야간 자율학습을 하러 도서관에 올라가다가 창밖에 나무들이 단풍으로 물든 걸 보고 기분이 이상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봄이 온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벌써 내일 모레면 수능이구나 하고요. 계절이 오고 가는 건 해마다 반복되지만 이상하게도 어느 해에는 더 절박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벚꽃도 단풍도 전부 다요.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저는 꽃보다 나무를 좋아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숲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5월 초봄의 나무가 좋아요. 반짝이는 연녹색이 그렇게나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8월의 숲은 녹색이 너무 깊어져서 약간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산에 자주 가는 사람 같지만 그건 전혀 아니고요. 산이 좋고 숲이 좋은 건 멀리서도 볼 수 있다는 점 아니겠어요? 오늘은 나무 얘기 실컷 나누려고 합니다. 김신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은 꽃과 나무 중에 어느 쪽을 좋아하시나요? 혹은 열매라거나? 저도 나무파입니다.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나무의 계절이 5월 초봄. 정말 이때는 살아있길 잘했어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나무가 너무 좋아서 맞아요. 이때는 그냥 그러니까 무슨 나무를 봐야 되나요? 어디를 가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맞아. 아무데나 다 그래요. 맞아. 그래서 보기만 하면 되는 4월 거죠. 말에서 그 5월 초중순까지의 그 실록이 굉장히 연한 맞아요. 그 연두빛이 막 햇볕을 받고 반짝반짝할 때 세상은 아름다운 거였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취향인데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약간 여린 잎인 연두색일 때를 좀 더 좋아하는데 또 다른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한 5월 말쯤에 나는 실록이다 이렇게 그쵸. 외치고 있는 듯한 네네. 그 좀 더 짙어진 초록이 좋다. 그리고 여기 작가님은 8월은 약간 무서울 때도 있다. 네. 너무 짙어진 초록은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취향이 다 그쵸. 다른 것 같아서 그런 얘기 나눌 때도 재밌더라고요. 뭐 나무가 5월 초 정도의 나뭇잎을 보면 얇아요. 맞아요. 예, 얇고 부드럽고. 굉장히 연합니다. 어. 예.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약간 아기 같은 그런 부들부들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월 말부터 해서 한여름이 되면은 잎 자체도 좀 두꺼워지고 맞아요. 단단한 느낌 같은 게 있고 이런 나뭇잎과 비교해 보면은 이제 낙엽 지는 계절이 되면 일단 다시 얇아지고 마르고 예, 그러면서 약간은 끝에가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만 봐도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라는 실감 같은 게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우리는 한 해를 지나면 나이를 먹잖아요. 나무도 나이를 먹기는 하죠. 근데 이 나무가 계절을 겪는 방식은 순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음 해에는 얘는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잖아 같은 생각을 하면 묘하게 부럽기도 하고 쓸쓸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그쵸. 사실 생각해보면은 시간을 그런 단위로 구분한 게 되게 인간의 맞아요. 예. 문명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 온대지방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계절이 굉장히 매년 순환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좋은 게 우리 습관의 디테일한 것처럼 그렇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예, 해주는. 그럼 그쵸. 여기서부터 리셋하자. 어쨌거나 지금 약간 많은 분들이 올해를 포기하고 있을 때거든요. 아,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우리의 2025년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그 주기에 맞춰서 나도 좀 한 해 농사, 뭔가 한 해의 계획 이런 거를 다시 세운다는 느낌은 있어서 또 쓸쓸함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은 자, 봄부터 나도 저 연두빛처럼 새 시작이다. 늘 새 마음 먹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계절이 바뀐다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소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가을의 개수나무를 좋아하는데요. 원래는 잘 몰랐어요. 근데 네. 그 이소영 식물세밀화가님 덕분에 가을 개수나무에서 아주 달콤한 향이 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개수나무가 있는 숲에서는 엄청난 달고나 향기 같은 게 음. 납니다. 그 외에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멋있어서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요. 혹시 좋아하시는 나무 있나요? 일단 저는 자랑을 하자면 제가 개세권에 살고 있어요. 동네에 있나요? 네. 와, 너무 제가 좋다. 매일 산책하는 그 개천길을 내려가면은 몇 분 안 걸으면 개수나무가 하나 큰 게 있어서 거기 지나갈 때 늘 향기가 요즘 그쵸? 향이 너무 좋아서 어제도 맡았고요. 그래서 약간 가을 무렵에 맞아요, 산책할 맞아요. 때는 그 개수나무 제가 개수나무 킁킁존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를 지나가는 기쁨이 있고 근데 좀 수상해 보이긴 해요. 제가 맨날 거기 멈춰서 쪼그려 앉아서 그 낙엽에 막 냄새 맞아요, 맡고 맞아요. 있으면 예. 약간 개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되게 저도 신자 그만. 개수나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약간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뭐지 생각해 보면 버드나무인 것 같아요. 약간 수양버들, 능수버들 그 저도. 특유의 정취가 맞아. 있잖아요. 그 물가에서 봤을 때 그 아래로 처진 그 가지가 흔들리는 바람 흔들리는 모습만 보면 뭔가 마음이 괜히 좋아지는 그런 게 있어서 버드나무 좋아하고 버드나무 그리고 초봄에 제일 먼저 그 맞아요. 연두빛 잎을 틔워서 네. 이렇게 추운데 벌써 이런 생각 들게 한 3월 중순이면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봄에 되게 반가운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은사시나무? 전 그 몰라요. 캠핑 다니면서 그 나무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는데 뒷면이 약간 은회색이어서 앞면은 초록색인데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그 예, 나뭇잎이 예, 예. 이제 막 기차 타고 이렇게 여행 다녔을 때 보셨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맞아요. 반짝반짝하면서 물고기들 비늘처럼 맞아요. 반짝이는. 꼭 막 나무가 막 손이 수천 개가 달려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무멍을 하기에 되게 좋은 게 은사시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은사시 나무도 되게 좋아합니다. 전 버드나무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버드나무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빠르게 이제 그 녹색으로 바뀌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인데 버드나무는 이파리가 되게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녹색으로 막 바뀌는 그 초봄에 보면은 약간 그 희붕하게 맞아요. 예, 아주 연한 녹색으로 안개 끼는 것처럼 거기가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는 그런 풍경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좋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자연물들과 관련해서 다 이야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버드나무가 되게 긴 머리카락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게 항상 물가에 사는 나무기 때문에 물가에서 슬피 우는 여자 모습으로 이 나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연상도 되게 좀 좋아하는 약간 무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무섭긴 했어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 되게 그런 이미지가 강렬하기도 하고 좋기도 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 나무입니다. 버드나무도 너무 좋죠. 맞아요. 근데 그 다들 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초봄에 사실 잎이어서 잘 관찰해 보시면은 버드나무 이 새순 잎이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초봄에는 사실 다른 것들은 다 무채색 풍경일 때인데 맞아요. 버드나무만 그렇게 약간 형광빛을 네. 띤 것 같은 희부염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제 기다렸다가 꼭 초봄에 버드나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일 지구가 망한다면 사과나무 심는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네. 사과나무 심겠다라고 하는데 작가님은 혹시 어떤 나무 심으시겠어요? 저는 살구나무? 그 어렸을 때 가장 처음 사랑한 나무가 살구나무인 것 같아요. 이 시골집에 옆에 살구나무, 자두나무 이렇게 나란히 있었는데 지금은 베어내고 없는데요. 그때 뭔가 살구나무의 그 부드러운 느낌 같은 게 되게 좋았던 열매도 너무 부드럽잖아요. 네. 그래서 살구나무 아래 자주 가거나 약간 그 가지 두꺼울 때는 제가 작았을 때는 거기 막 앉아 있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서 와. 약간 내일 어차피 망하니까 약간 처음과 끝을 수미상관처럼 네네네네. 살구나무를 한번 심어볼까 이런 생각 드는데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나무를 심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꽃나무를 음. 흔히 얘기하는 꽃나무를 심는다고 하면은 얘는 꽃을 피울 수 없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비슷한 의미에서 과실수도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에는 얘가 사과를 수확할 수 있기까지 못 살아도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 맞아요. 말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은 제가 좋아하는 매화나무로 하겠습니다. 매화나무. 네. 매화나무. 매화나무도 사실은 되게 빠르게 꽃을 피우는 나무잖아요. 음. 그래서 그 실록보다 앞서서 향으로 계절을 깨우는 나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저는 매화나무를 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왜 나무 좋아하는 사람들도 흔히 그럴 텐데 그 정원이 생기면 사표나무 안 생기겠죠? 저 너무 물어보고 싶었어요. 정원이나 마당에 예, 있다면 그쵸. 어떤 나무를 심고 싶은지. 예, 그런 생각 다 해보잖아요. 맞아요. 안 생기겠지만 꼭 마당 없는 애들이. 예. 근데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진짜 제일 먼저 심을 것 같은 게 매화나무긴 하거든요. 혹시 어떤 나무 심고 싶으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약간 그 꽃이 필 때, 그 나무에 꽃이 필 때 친구들을 불러서 그런 그니까. 계절을 좀 기념하면 좋겠다 해서. 근데 매화가 필 때는 좀 춥거든요. 맞아요, 밖에 맞아요. 앉아 있기가. 막 그런 현실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목련도 좀 추운데 막 이러다가 그 제철 행복 책 쓰면서도 제가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막 남편하고 막 근데 배롱나무를 심으면 100일 동안 술을 마실 수 있나? 막 그게 다른 것들은 포인트가 달라. 사실 목련이나 좀 더울 때거든요, 배롱나무는. 사실 그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좀 모기에 뜯기면서. 5, 6월에 꽃이 피는 나무였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리스트업만 하고 아직 확실히 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 그 피어있는 기간이 한 일주일 열흘 이 정도로 정해져 있어서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좀 기념이 되는 꽃이면 좋겠거든요. 그쵸. 매화는 추워요. 다시 고르세요. 잠깐. 저는 추울 때를 좋아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요. 네, 저는 추울 때를 좋아하기 때문에 모두 오는 사람이 다 외투를 입고 있어야 돼요. 패딩을 입고 앉아서 따뜻한 술을 마시겠다. 좋네요. 네. 그것도 낭만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면 겹벚꽃을 좀 심으면 그쵸. 4월 겹벚꽃이 말이니까. 맞아요. 저는 겹벚꽃도 너무 좋아하는데 겹벚꽃이 딱 그 계절이에요. 4월 말 5월 초에 피기 때문에 괜찮죠. 그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겹벚꽃에 화이트 와인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좋아요. 아니 사실 그리고 추운 계절을 한 이유가 또 있어요. 추우면 사람들이 오래 못 앉아 있거든요. 빨리 갈 수 있어. 5월에는 그 겹벚꽃 피는 계절에 그렇다. 예, 집에 안 가겠다. 실제로 야외에서 술 마시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일본 교토에 갔을 때 겹벚꽃이 막 피어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술을 너무 오랫동안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일본인데도. 작가님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네, 추울 때. 추워야 좀 적당히 즐기고. 따뜻한 술 한 잔 마시고 잠깐 꽃을 보고 다들 빨리 집에 갈 수 있게. 네. 역시 다르다. 보법이 다르다. 네, 계획이 있다. 네. 오늘은 고다아야 작가의 나무라는 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무는 말년의 작가가 북쪽 홋카이도에서 더 남쪽 야쿠시마까지 나무를 찾아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에세이인데요. 첫 번째 글 가문비 나무의 갱신에서 마지막 글 포플러가 집필되기까지 1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작가 사후인 1992년에 출간된 유작인데요. 한국에서는 2017년에 한 번 출간되었다가 2024년 12월에 재출간되었습니다. 그만큼 출간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읽히는 책인데요. 작가님 나무 어떠셨어요? 저는 이 책을 작가님 추천사 쓰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소영 화가님이랑 같이 쓰셔서 너무 궁금하다, 읽어보고 싶다 하면서 사놓고 여태까지
그때까지 책장에 꽂혀 있다가 네. 이번에 이제 골라주셔서 드디어 이 책을 읽을 적기가 왔군 이러면서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이 책 뒤에 해설에 보면은 그 사이키 카즈미가 네. 작가의 유작으로 출간된 이 단행본 보면서 좋은 문장을 읽는 큰 기쁨에 잠겨 음.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정말 그 오래전에 쓰인 산문만이 주는 그 맞아요. 운치가 고즈넉함이 있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그런 문장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던 게 이번 책이기도 했고 이게 13년 6개월이 걸렸잖아요. 네. 요즘에는 정말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까지도 그 과정까지도 너무 그 아날로그 시대의 어떤 정취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같이 하면서 읽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13년 6개월 이렇게 뭐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책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발표했던 글들을 모으고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걸린 것이기도 한데 요즘에는 글을 모은다고 해도 이렇게 예전 글까지 모으진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뭐라고 할까요? 뭐 좀 더 요즘 이야기, 요즘 팔릴 만한 이야기 같은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시대에 나무라는 소재도 이렇게 1년, 2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한 작가가 자기 평생을 두고 어떻게 보면 써낸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책 보면은 그 13년 동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평생 이야기예요, 그냥. 맞아요. 어렸을 때 얘기부터 정말 말년의 작가가 쓴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것들도 많고 예, 읽다 보면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무에 대한 책이기도 하고 또한 그런 일종의 여행서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고다 아야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04년 도쿄에서 태어난 고다 아야는 일본의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고다 로한과 그의 아내 기미코 사이에서 둘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5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2년 후엔 언니를 그리고 22살이 되던 해에 남동생마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1928년 청주 도매업을 하는 이쿠노스케와 결혼해 이듬해에 딸을 낳았는데요. 딸인 아오키 다마도 나중에 작가가 되었습니다. 가업이 기울며 10년 만에 이혼하고 딸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1947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했습니다. 아버지 고다로한의 삶과 문학을 기리며 그와의 일상을 기록한 글을 발표하면서 문필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1954년에 발표한 단편집 검은 옷자락으로 요미우리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1990년 가을 향년 86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국에서 고다의 산문은 이 책 한 권만 출간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이 재출간되고 주목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 이 책이 잠깐 나오거든요. 혹시 퍼펙트 데이즈 보셨나요? 보았습니다. 예, 일단 영화 내용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영화 얘기도 잠깐 해봤으면 하는데요. 영화에서는 히라야마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매일 굉장히 엄격하게 루틴을 지키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일을 하러 나가고 일을 한 다음에는 퇴근하면서 뭐 맥주 한잔 하고 그런 다음에 밤에는 집에 와서 책을 읽고 잠에 들고 이렇게 정말 시계처럼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도쿄에 있는 공공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네. 이 사람한테 이 화장실 청소라고 하는 일은 직업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약간 사명감이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이 장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히라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한 명 한 명씩 만나게 되면서 그들은 뭐 어떤 때에는 조카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동생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자주 가는 술집 여사장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만나면서 조금씩 이 고정되어 있는 틀처럼 보였던 일상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 개봉이 되었을 때 그때
맞춰서 보지를 못하고 나중에 그 울산 울주 산악 영화제에 네네. 갔을 때 야외 상영해 주는 걸 봤어요. 음.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히라야마가 나무를 바라볼 때 제가 고개를 들면 그 대공원 숲에 그 나무들이 스크린 너머로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같이 볼 수 있어서 이것이 바로 천연 4D구나. 진짜.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 영화에 대한 기억이 좋게 남아 있는 게 실제로 영화 속에 나무가 자주 등장을 하고 변리도 등장을 하고 할 때 고개를 이제 주변으로 돌리면 그걸 볼 수 있는 환경이었어서 되게 아련하고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 영화를 보았던 시간 자체가. 그래서 오늘 나무 책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가웠어요. 이 퍼펙트 데이즈에서 주인공인 히라야마가 헌책방에 가서 구입하는 책이 바로 고다 아야의 나무입니다. 네. 서점 주인은 히라야마가 고른 책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고다 아야 너무 저평가됐죠. 같은 단어도 이분이 쓰면 느낌이 다르다니까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영화를 보고 저도 무척 궁금했던 책인데 출간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이 책에 들려주는 나무 이야기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그 추천사가 앞부분에 있어서 읽어볼 때 그 이소영 식물 세밀화가님의 그 말이 너무 와닿았던 게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늘 이게 직업상 식물을 종 단위로 말할 때가 많은데 개체 단위로 사실은 늘 말하고 싶었다 하면서 등장하는 문장이 나는 줄곧 종보다 더 촘촘한 단위, 이를테면 북한 강변에선 버드나무, 어느 수목원 박물관 앞 복자기 나무처럼 개체로서 식물을 이야기하기를 꿈꾼다. 하나의 종 이전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이 그 개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무 매력적이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게 종에 대해서 쓰인 책은 사실 많고 그럼 조금 도감처럼 흘러가기도 맞아요. 하고 산문이어도 이 나무에 대한 정보로 흘러갈 때가 많은데 이 한 그루 한 그루의 개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고다아야가 간 장소 혹은 이 만난 한 그루의 고유한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작가의 감상이나 사유로 이게 넓어지는 이야기여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우리한테도 그런 개체로서의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 개세권에 사는 저만의 그 개수나무처럼 네. 혹은 작가님에게 어떤 한강변에 특별한 어떤 버드나무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는 나무가 있으면 그럼요. 나무를 더 잘 만나고 알아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 생각도 했고요. 저는 이 책에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고다아야가 나무도 사람처럼 최소 1년을 보아야 이 나무에 대해 맞아.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편백나무가 가을에 다르고 여름에 다르고 한 것처럼 비 오는 날, 맑은 날, 또 바람 부는 날, 아닌 날 나무가 계속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이 나무를 보아야 그 나무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로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은 방식이었어요. 이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한 나무의 사계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 중요한 경험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나무를 개체로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그런 유명한 나무들일 것 같아요. 뭐 언덕 위에 나무 한 그루만 있어서 무슨 드라마에 나왔다든가. 맞아요. 올림픽 공원인가? 맞아요. 나홀로 예. 나무. 그건 진짜 나홀로 나무 그렇게 사진 찍기 좋은 나무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작가님의 개수나무처럼 내가 자주 보는 나무들이 있어요. 우리 무슨 이를테면 우리 집 앞 골목 나가면 서 있는 거기 은행나무라든가 매일 보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냥 지나치는 나무들일 때가 많은데 그런 나무들이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그 계절이 그러니까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은 순간에도 열매를 맺을 것을 상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상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사계를 다 관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주 가는 공원이 있으시다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그런 큰 건물 앞에도 작게라도 정원을 다 조성을 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데 산책 같은 거 다니시면서 이 나무
지금 꽃이 피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꽃이 진 다음에도 그 나무를 눈여겨보시면 맞아요. 이런 식의 관찰력을 키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고다아의 나무라고 하는 책이 되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책 관련해서 그 이소영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제 보통 나무에 대한 식물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식물에 대한 책들 보면 사람들이 많이 특히나 이런 에세이식의 글을 쓸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나무가 가장 아름다울 때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필 때의 나무에 대해서 쓴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매화나무에 대해서는 매화가 필 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주목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다 뭐 과실을 맺을 때라든가 맞아요. 이런 때 이 나무가 가장 가치 있거나 아름다울 때 그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사계를 본다는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책에서는 그렇지 않은 계절, 그러니까 이 나무가 꽃을 피워서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맺어서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나무는 계속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모든 계절의 그 특정한 나무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이하다. 특히나 죽어가는 나무, 죽은 나무에 대해서 이 책은 많이 쓰고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이 아마도 이 작가가 그 말년에 이르러서 그 나이 든 나와 또 돌아가신 아버지와 그다음에 뭐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숲을 거닐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정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 이 책에 나온 이유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책소에 등장할 때 굉장히 영업당하게 되는 책이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저는 책하고 영화를 이제 같이 보면서 생각했던 건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오래된 위안이 있으면 그게 나무이지 않았을까? 약간 구석기 시대까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위안이 있었을 때 그게 아마 그 옛날 사람들에게도 나무였을 것 같은 거예요. 좀 힘들 때, 지칠 때 이렇게 기대 있거나 네. 혹은 이 우듬지까지 올려다보면서 어떤 경외심을 가지거나 혹은 꽃이나 열매를 보면서 감탄하거나 하면서 자연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인류에게 최초의 친구나 위안 같았던 게 이 나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도 이 영화에서는 히라야마의 과거는 등장하지 않지만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올려다보고 다시 살게 해준 게 아마 나무였겠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영화 속에서 나무와 히라야마가 사실은 같은 의미에서 나란히 두고 보았을 때 맞아요. 되게 그런 나무 같은 삶을 네.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앞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루틴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나무는 한 자리에서 평생을 사는데 그리고 계절마다 순환하는 그 주기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히라야마가 택한 삶의 방식도 한 자리를 지키면서 그 내가 선택한 것들로 내 일상의 시간들을 채우면서 순환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되게 나무의 방식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무가 주는 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히라야마가 나무를 올려다볼 때는 바람이 부는 순간인 거예요. 그 나무가 반짝반짝하는 그런 순간들. 그래서 그 순환에서 매일 똑같은 듯 보이지만 그 하루하루에 또 여러 가지 변주가 생기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틀어질 때도 있는데 그 순간에 균열이라면 균열이고 흔들림이라면 흔들림일 그 순간에도 삶의 그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영화 같아서 어떻게 빈 벤더스 감독은 대단하다. 이 영화에 이 책을 골랐지라는 생각도 같이 했어요. 그러게요. 너무 절묘한 선택이죠. 말씀 들으니까 진짜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나무가 된 이유가 있다. 맞아. 아낌없이 주는 게 나무인 이유가 있다라는 그렇네요. 생각이 듭니다.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고 할 때 특정한 종의 나무에 대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관련한 추억을 쓴다든가 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책은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 쓴 글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 책은 나무가 서식하는 장소가 중요하게 함께 다루어집니다. 일종의 여행책이기도 한데요. 혹시 읽으시면서 가보고 싶으셨던 곳 있나요? 거의 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니 이렇게 예전에 쓴 책에 이렇게 영업을 당해서 그렇죠. 약간 요즘으로 치면 아주 마케팅적인 포인트가 네. 고다아야 작가에게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글에 등장하는 그 홋카이도 자연림에서 가문비 나무는 이 얘기는 정말 너무 인상적이죠. 왜 이 제일 앞에 두는지를 예. 너무 이해할 수 있는 글이었어요. 이 쓰러져 죽은 나무 위로 새로운 나무가 자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거기 자연님이 싹을 틔우기 되게 열악한 환경이어서 그냥 땅 위에 떨어진다고 해서 다 싹을 틔워서 나무가 되는 게 아닌데 운이 좋게 이 쓰러진 나무의 그 굵은 가지 부분이겠죠. 그 위로 안착을 한 씨앗들은 싹을 틔워서 이 숲에 가보면 그 쓰러진 나무에 안착한 씨앗들이니까 약간 일렬종대로 그러니까. 하늘자 모양으로 새로 자란 나무들이 보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읽으면서 너무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도 이게 사실 상상만으로는 잘 그러니까요. 실감이 나지 않아서 너무 꼭 가보고 싶다 이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신 어떤 조경하시는 분이 음.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홋카이도에 가서 그걸 보셨대요. 근데 이걸 몰라서 와 어떻게 저렇게 일자로 심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부분에 보면 고다야 작가가 비가 와서 그때 숲이 다 차갑게 좀 젖어 있었는데 딱 그 새 나무가 뿌리 내린 고목의 안쪽을 만져봤더니 보송보송한 온기가 느껴져서 이게 되게 남은 생의 선물같이 느껴졌다고 네. 그 순간이라고 말하면서 저 오래된 나무는 그냥 죽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새로 자란 나무도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혼자 보다니. 그리고 작가님이 일본 자주 가시니까 네. 여행으로 보셨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가문비 나무를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알지 못했다. 아, 그 지인분처럼 그렇죠. 사실은 예. 그분은 가문비 나무까지는 아셨겠죠. 아. 근데 저는 이제 가문비 나무를 봐도 이분이 가문비 나무 선생님인지 알 수가 없다. 근데 홋카이도는 실제로 굉장히 가보면 이 자연 때문에 좀 놀라게 되는 감탄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 읽으면서 한번 이렇게 가보고 싶다. 그리고 나도 이거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진짜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에는 유명 애니메이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모노노케 히메와 관련해 있는 장소가 하나 나옵니다. 여길 가야 돼요. 사실. 여기 진짜 여기가 진짜입니다. 예. 물론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장소고 이 책도 훨씬 전에 쓰였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바로 야쿠시마, 즉 야쿠섬이 그곳인데요. 모노노케 히메 제작의 배경이 야쿠시마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고 미야자키 감독은 영화를 만들기 전 제작진을 데리고 야쿠시마에 들어가 5박 6일간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쿠섬에는 옛날부터 사슴이 2만 마리, 원숭이가 2만 마리, 사람이 2만 명 산다는 말이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노노케 히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야쿠섬에는 야쿠 삼나무가 있습니다. 야쿠 삼나무는 야쿠섬에 자라는 모든 삼나무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1000년 미만은 어린 삼나무, 1000년 이상의 삼나무만을 야쿠 삼나무라고 부른다는데요.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광경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숲에 가면 인간인 나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은 다소간의 해방감을 주고요. 작가님이 가보신 인상적인 숲이 어떤 곳일지 궁금했어요. 아니 일단 이 부분을 보면서 야쿠섬을 가야 되는구나. 네, 진짜로. 가보셨나요? 저는 이 근처까지만 갔어요. 왜 다 안 가보신 거예요? 야쿠섬 그러니까 왜 안 갔을까요? 근데 저는 이 근처까지는 갔는데 야쿠섬은 좀 약간 큰 마음을 먹고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되게 어쨌든 알려지면서 이 여행자가 가기에는
수월하게 어떤 게 짜여 있겠죠. 교통편이라든지. 근데 그렇게까지 수월하진 않은 거죠. 예. 그래요. 일단 섬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규슈 지방에서 보통 뭐 가고시마 이런 데에서 이제 더 들어가는 섬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일테면 좀 어느 정도 하이킹 같은 걸 좀 하시는 분들이 가셔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도 되게 좀 그러니까 일정도 좀 넉넉하게 잡고 여러 가지 변수에 좀 대비를 하고 가시는 그런 곳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두가 잘 안 나가지고 시간을 잘 못 내고 있었는데 너무 이 책에서 묘사하는 것만 봐도 너무 인상적이고 맞아요. 그리고 모노노케 히메가 왜 그런 내용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슴 2만 마리, 원숭이 2만 마리, 사람 2만 명? 이미 이게 모노노케 히메다. 약간 맞아요. 이런 경험 있거든요. 어떤 영화를 보고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고 와 어떻게 이런 세계를 창조했지 하면서 이 제작자 그 창작자 감독에게 너무 놀라다가 막상 그 지역을 가게 됐을 때 리얼리즘이야. 갖다 쓴 거야. 자기가 그냥 아는 거 좋아하는 거 본 거를 한 그렇죠. 거였어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 이게 딱 야쿠섬이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이게 1000년 미만을 어린 삼나무라고 부른다는 그러니까요. 것이 이것이야말로 이 섬의 보법이 다른 나무들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 윌슨 그루터기 얘기도 등장을 하잖아요. 그 대목 너무 좋죠. 그렇죠. 이 윌슨 그루터기가 1914년에 윌슨이 발견하고 감동했다고 해서 윌슨 그루터기를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이 숲속에서 폭우를 만나서 식물 연구차 왔다가 폭우를 만나서 잠시 비를 피했는데 그게 동굴인 줄 알았더니 그루터기였다는 거예요. 정말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게 단면 지름이 13m. 그루터기 둘레가 32m고 추정 수령이 3000년의 거목이라니까 왜 동굴인 줄 알았는지 딱 느껴지기도 하고 이 야쿠삼나무가 기름기가 많아서 잘 썩지 않아서 지금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못 참고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동굴인 줄 알았다가 나무인 걸 깨달았을 때 이 식물학자의 그 짜릿한 희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살아생전에 야쿠섬을 꼭 가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인상 깊었던 숲을 생각해 보면 사실 아마존에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 20대 여행할 때. 어머. 근데 그 20년 전이어서 그 놀라움이 약간 희석이 되어 있는데 그때도 맹그로브 숲이었고요. 그리고 태국 끄라비 갔을 때도 그 맹그로브 숲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맹그로브 나무를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해수면 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나무여서 맹그로브 나무가 특이한 게 그 호흡근이 있어서 이게 썰물 밀물에 계속 잠겼다가 또 아니었다가 하니까 이 뿌리를 약간 문어다리처럼 내리고 맞아요. 예. 드러난 뿌리로 산소 호흡을 하는데 이 나무가 너무 귀여운 게 새끼를 낳는 나무라고 알려진 게 그 밀물이 들어올 때 이 가지 쪽에 붙어 있던 어린 가지가 바다에 이렇게 풍덩 그냥 타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물에 들어간 다음에 뿌리를 내려서 이게 번식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해안선이 넓어지기도 하고 또 그 해안가 마을에는 사실 천연 방파제 역할을 맞아요.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확장을 하면서 그래서 맹그로브 숲을 봤을 때 되게 감탄했던 기억이 이 부분 보면서 같이 나기도 했어요. 작가님 어떠세요? 이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숲 가뭄비나무를 봐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뭔가 이 나무는 어떤 분이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경우가 어떤 많지 않단 분이다. 말이에요. 예. 되게 예. 존중과 존경을 존중은 하지만 누신지는 모르는 거죠. 약간 이런 맹점이 있는데 저는 그 숲이 아니라 제가 되게 좋아하는 관찰 중에 하나는 도시마다 가로수가 다릅니다. 맞아요.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한국만 해도 가로수 서울에 있는 가로수하고 경주나 전주에 있는 가로수 나무하고 제주도에 있는 제주 가로수 완전 나무 다르죠. 예, 제주도 가면은 뭐라고 이런 나무를 도심에다 심는다고 너무 커요. 너무 큰 맞아요. 나무들을 맞아요. 가로수로 쓰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유럽 같은 데 다녀보면은
내가 본 적도 없는 나무들이 그냥 도시 한복판에 막 심어져 있는 걸 볼 때가 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로수 구경하는 거를 음. 되게 좋아하고 여행의 묘미네요, 정말. 예.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옆에 그렇게 오래된 내가 본 적 없는 나무들이 심겨져 음. 있는 걸 볼 때, 그리고 그게 만들어내는 특유의 음. 풍경들을 볼 때 그게 너무 행복하고, 사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오래된 집들은 다 부수잖아요. 맞아요. 다 재개발하니까 그런 풍경들이 좀 없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유럽 같은 데만 해도 그런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숲에 가는 거는 일단은 뭐 산이나 숲이나 이런 곳에 갈 일이 아주 많지는 않은 음.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 년에 몇 번 한 계절마다 한 음. 번씩은 이제 뭐 광릉숲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한 번씩 가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대가 다른 음. 도시에 가면 가능하면 거기에 있는 뭐 수목원이나 이런 숲에 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게 나무가 달라지면 풍경 자체가 달라지고 맞아요. 그 숲에 들어가 있을 때 기분도 달라요. 그러니까 음. 이를테면 어떤 숲은 굉장히 습하고 음. 어두운 숲이 있고요. 그래서 피톤치드 숲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숲에 들어가잖아요. 피톤치드 숲에 들어가면 사진 찍으면 흔들립니다. 너무 어두워서. 맞아. 예. 광량이 부족한 음. 거예요. 이제 그럴 정도로 나무가 빽빽한. 빽빽한 음. 이 숲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되게 신비로움 같은 게 있고, 음. 또 그런가 하면 겨울 숲은 음. 항상 되게 모든 게 다 비어 있는 음.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겨울 숲에서 다른 계절의 풍경을 상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산책하고 싶어지는 시간이네요, 오늘 그쵸. 대화를 하는 게.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를 읽으면서 다음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편백이라는 글에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나무는 성장이 중심부가 아니라 항상 바깥쪽에서 바깥쪽으로 새로운 나이테를 만들어가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운 곳도 여기다. 바깥쪽에서 바깥쪽으로 새로운 나이테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상처도, 그 상처가 일으킨 변형도 세월과 함께 안쪽 깊숙이 감싸 안는다. 감싸 안는다는 말은 따뜻한 정을 내포하는 표현이다. 알맹이를 보살피고 보호하고 외부의 재난을 막아주는 역할을 겸하는 행위가 바로 감싸 안는다는 말이다. 생물은 인간도 새도 짐승도 모두 그 상처를 감싸 안아야 할 필요가 있다. 나무도 당연히 그렇게 한다. 이 이야기는 구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데요. 나무는 한 번 상처를 입으면 평생 그 상처의 고통을 몸속에 품은 채 살아간다는 뜻이더라고요. 이런 대목을 읽으면서는 영화가 말해주지 않는 그 퍼펙트 데이즈 같은 영화 속의 히라야마의 과거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무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멋있게 생겼는지를 생각하지만 나무마다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당연하지만 웅장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작가님이 특히 좋아하시는 대목은 어딜까요? 저는 일단 작가님 골라주신 이 부분도 정말 인상 깊은 부분이잖아요. 그때 이 나란히 서 있는 편백나무 두 네. 그루 이야기를 하면서 똑바로 서 있는 나무와 비스듬히 자라게 된 나무가 어린 나무일 때는 서로가 서로의 이 비바람도 막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무사히 성장을 했다가 어느 순간 조금 더 근소한 차이로 우세하게 자라게 된 나무에게 공간을 양보하면서 이 비스듬히 선 나무가 이쪽으로 뻗어나갔을 네. 거라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나무를 바라보면서 여기 고다야 작가와 같이 걷는 전문가들이 주변 환경을 보면 이 나무가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살아왔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다면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계속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저도 보면서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어떤 아름다운 순간, 요즘처럼 단풍이 한창 짙을 때 혹은 봄에 꽃이 예쁠 때 그 나무의 아름다운 수형만을 좀 봐오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나무에 남아있는 그동안의 어떤 이력들, 이 책에도 그렇게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인간에게 저마다 이력이 있듯이 나무에게도 저마다 이력이 있어서 몸에 자신의 이력을 다 표시해서 보여준다고 맞아요. 하면서 뭐 행복하게 살았는지, 고통을 겪었다면 언제, 어느 때, 어느 횟수로 겪었는지가 다 몸에 새겨져 있는 게 나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주변을 돌아보면은 그 이력이 새겨진 나무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인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제 나무를 볼 때 그런 걸 좀 같이 보고 싶다. 어디로 휘어진 나무, 굽은 나무 혹은 원래 가지가 부러져서 다른 방향으로 자라게 된 나무의 그런 세월을 좀 같이 바라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앞에서도 작가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나무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거든요. 서 있는 나무, 누워 있는 나무, 혹은 목재의 생명이랑 그래서 이 목수 일가 알게 된 목수 일가의 이 분들이 이 작가에게 처음으로 알려준 게 네. 나무는 2번 산다였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나무로서의 생명과 목재로서의 생명이 있는데 나무일 때가 첫 번째 생이라면 목재가 된 후에는 2번째 생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목재를 간단히 죽은 나무로 취급하는 인식은 이해의 깊이가 얕은 데서 비롯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찰인 호류지 대보수를 하는 장면에서 사실 이 1200년 된 목재들인데 그거를 대패로 한 겹을 벗겨내면 향이 다시 나고 그러니까요. 원래 그 속살을 보여주는 장면이 그게 나무에 생기 있는 그 나뭇결, 윤기가 살아있는 게 이게 나무가 살아있는 게 아니면 뭐겠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습기 먹으면 부풀고 건조하면 다시 수축이 되고 또 이 바람에 휘고 지진에 비뚤어져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나무가 계속 살아있는 걸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이 니시오카 씨 동생이 살아있는 나무만 보지 말고 나무가 죽은 것도 같이 봐달라라고 해서 그게 무슨 표현인가 했더니 죽은 나무와 나무가 죽은 것은 달라요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보여주는 게 뭐 삼나무나 이 소나무의 목재 근데 우리가 말할 때는 흔히 폐목재 혹은 이제 좀 쓰임이 다한 목재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쓰임을 목재로서도 2번째 생에 쓰임을 다하고 굉장히 청신한 죽음을 맞이한 듯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작가가 거기에 되게 감동을 하는 부분이 등장하는 게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맞아요. 영역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목재로서 2번째 생을 산다는 거는 나무를 좋아하다 보니까 알고는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 가구 드릴 때 MDF 말고 맞아요. 아니 진짜로. 예. 원목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그 나무에 호흡하는 그것을 같이 느끼고 싶어서인데 그 시간조차도 다 흘러가 버린 뒤에 이 사람이 말한 나무가 죽은 것도 봐주세요라고 하는 그 나무의 청신한 죽음은 어떤 상태일까?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아름다운 산문이다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지금 해주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지금 이 얘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를테면은 당연히 요즘엔 누가 원목 가구 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무겁잖아요. 예.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뭐 그냥 버리면 버리는 거지. 이거 그냥 심지어 이런 대형 폐기물은 버리는 것도 돈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빈티지 뭐 그릇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물건들 그러니까 이미 옛날에 나와서 한때 신제품이었지만 이미 그때로부터도 수십 년이 지난 이런 물건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물건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냐면 사람들이 진짜 물건을 귀하게 생각하고 쓰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게 너무 흔해요. 너무 쉽게 살 수 있고 너무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물건 자체가 다 귀했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맞아요. 그릇은 혼수로 장만하는 거였잖아요. 혼수로 한 번 장만해서 평생 애를 낳고 그 애가 자기 사귀는 사람 데려오고 할 때까지 쓸 수 있을 만한 무슨 8인조 이런 걸 막 사잖아요, 옛날에는. 맞아요. 그게 지금 보면 너무 낭비 같지만 그때는 예전에는 물건이 귀했기 때문에 그런 때가 아니면은 그릇 같은 걸 장만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무로 된 거 있잖아요. 이런 나무로 된 물건들은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무슨 이런 그릇으로 쓰는 물건부터 촛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진짜 옛날 것들이 지금도 거래가 돼요. 그리고 그릇 같은 경우도 다 금이 가고 심지어 막 약간 깨져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거래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 물건 자체가 귀했던 그러니까 국사발 하나가 귀했던 시절에 쓰던 물건을 계속 누군가는 가지고 있었고 그게 이제는 너무 많이 망가져서 전시해 놓는 용도가 아니면은 거의 쓸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로즈우드라고 하는 목재가 있는데 로즈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은 벌목이 안 되거든요. 예, 벌목 이거 자체가 나무 자체가 뭐 희귀종이 됐나 뭐 약간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가구를 만드는 용도로 벌목해서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즈우드로 만든 그런 무슨 가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엄청 귀하겠네요. 귀하죠. 왜냐하면 더 이상은 이 나무로 만든 가구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즈우드로 만든 나무들 그러니까 가구들 같은 경우는 그 시절의 생활 방식에 필요했던 그 모양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 되게 좀 희한한 감각 같은 게 있거든요. 지금 언급해 주신 그 대목하고도 연결지어서 이 나무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심지어는 맞아요. 그 심겨져 있을 때보다 더 먼 곳까지 여행하는 방식으로서의 가구가 된다는 것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인 거죠. 너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 정말 그 어린 나무에서 시작해서 다 자란 뒤에 목재로서 쓸 수 있을 만큼 훌륭하게 자란 뒤에 목재로 이제 가구가 된 다음에 그렇게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로즈우드로 소설이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은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옛날에 썼던 것들 중에 정말 원래의 그 나무 그대로 되어 있던 가구들은 지금도 되게 빈티지한 그게 남아있는 그럼요. 상태로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저도 집에 이제 시골집에 갔을 때 그런 거 부모님 버리려고 하면 버리지 말라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든 가져가 볼게. 근데 정말 옛날 그 되게 남편이 막 저 귀신 붙어서 오는 거 아니냐고. 한국은 그게 되게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남이 쓰던 물건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너무 귀해져서 그래서 오히려 업자들도 있잖아요. 다니면서 그런 것만 이제 수거를 해다가 더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 좀 빈티지품 카페 같은 데 맞아요. 비치해놓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귀하게 여기면서 할아버지 때부터 썼던 어떤 나무로 된 것들을 자꾸 이렇게 물려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고 그래서 이 고다야 작가가 이 책에서도 그래서 목재로서의 가치만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만일에 내가 편백나무 가구를 좋아한다. 난 방 하나를 편백나무로 했다고 할 때 정작 그 편백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목재로서의 가치가 귀하다면 이 나무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 가지를 뽑고 이파리가 흔들릴 때 모습을 궁금해하는 게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이렇게 약간 지적을 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또 예.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살아있는 나무로서의 그 상태만 되게 아름답게 이렇게 좀 관람하듯이 바라보고 목재 이후에 그 두 번째 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목재도 또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나무의 긴 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점도 정말 이 노년에 쓴 글에서 주는 좀 깊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 목재가 된다는 게 더 오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일까 같은 호기심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아무튼 나무와 관련해서 내가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점들을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서 주인공 히라야마는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햇빛을 자주 쳐다봅니다. 이 나무 사이로 떨어져 내려오는 빛을 일본어에서는 코모레비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어에도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볕위라고 하는 네. 단어로 쓰는데요. 마치 빛이 손을 흔드는 것처럼 살랑이는 모습은 언제 봐도 설레는 느낌이 듭니다. 이 살아있다는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무가 주는 이런 설레는 순간이라고 하면 작가님께는 어떤 때일까요? 근데 저도
변리를 원래 좋아했어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 이런 우리 아까 얘기한 초여름에 담벼락이나 근데 오래된 골목길이 좀 남아 있어야 돼요. 그 오래된 골목길에 진짜. 담벼락에 비치는 그 나무 그림자 그리고 이 바닥에 그 길 걷다가 바닥에 이렇게 보도블럭 위로 또 반짝반짝할 때 그거 영상에 담거나 하는 걸 되게 저도. 좋아했어서 이 영화 보면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반갑기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약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에서 거리감을 좀 두게 해주는 게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목격하고 좀 감동할 때 같거든요. 약간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아, 내가 살아있어서 이 아름다운 걸 보는구나. 진짜. 라고 생각하게 될 때 아마도 영화 속의 히라야마도 그랬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이 책의 이 영화에서도 지금과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과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다음에도 이걸 보고 싶다. 이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결국 지금을 살아가게 해준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다음에도 이 변리가 너무 아름다운 초여름을 겪으려고 혹은 지금 한창 단풍이 아름다울 때 단풍에 대해 감탄하는 순간들이 많을 텐데 내년 가을도 다음에도 이 단풍을 또 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쯤 이 지금에서 오는 어떤 고통이나 번뇌에서 좀 거리를 둘 수 있게 되고 지금을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와 책을 함께 보시는 게 큰 치유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그 살아있다는 실감을 우리가 못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뭐 아플 때는 하죠. 치과 갔을 때. 맞아요. 아플 때는 해요. 살아있다는 살아있다. 맞아요. 아, 여기에 이빨이라는 게 있었구나. 맞아. 이런 거를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살아있다는 실감 혹은 숨 쉬고 있다는 실감 이런 것들을 숲에 가면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각도 굉장히 더 좀 날카로워지고 맞아요. 그다음에 숨을 쉬면서 내가 맡는 이 나무의 향 같은 것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현실 감각 같은 걸 훨씬 잘 일깨워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라야마가 그 나뭇잎 사이로 떨어지는 햇살을 보는 곳이 매일 점심 먹으러 가는 그 벤치고 그 벤치 위에 큰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다른 나무랑 똑같을 수 없는 거죠. 히라야마한테는. 그 아래에서 매일 이 사람은 그 나무 사진을 찍는데 그 나무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게 뭔가 특별한 순간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을 기록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는데 이제 그런 순간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살 수 있다. 살아있는 것처럼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이 책과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좀 생기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약간 내 나무, 친구 나무를 한 그루씩 맞아요. 정해 보시는 것도 마음에 들여놓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나무를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시겠어요? 살아가는 게 고달픈 분들. 근데 이 원래도 좀 자연을 좋아하시고 나무에 관심이 있던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 보실 때 더 많은 내가 나무에 대해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라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고 작가님은 좀 타깃 독자 혹은 정해 주신다면 네, 저도 뭐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책이고 이미 읽으셨을 수도 있어. 네, 맞아요. 진짜 이미 읽으셨을 네. 거예요. 근데 나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정확히 이런 저런 분들 뉘앙스의 네. 나무? 무슨 나무? 약간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 책을 읽으시면서 좀 새롭게 그 일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글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작가는 특별한 장소에 있는 특별한 나무들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일상적인 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음. 하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아버지랑 자기 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막 나올 때 보면은 아이하고 같이 시장 가서 나무를 보는데 이제 그런 조그마한 화분 네. 같은 거를 구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애가 저거 좋은데라고 한 게 좀 비쌌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얘가 무슨 애가 아직은 잘 모르는데라고 생각을 하고는 적당한 가격인 걸로 사갖고 온 거죠. 근데 엄청 아버지가 혼나잖아요. 네, 아버지가 그걸 보고 예. 이 아이가 자기가 나무 보는 눈을 키울 수 있게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든 나무를 가까이 둘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회를 시간을 사줄 수 있는 거였는데 너는 그 그러니까. 짧은 생각으로 이 작고 평범한 그 아이가 직접 고르지 않은 것을 사왔느냐. 정말 호통을 맞아요. 근데 아마 이런 순간들이 다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떤 기회 앞에서 더 효율적인 거, 더 가성비 좋은 것 같은 것들을 선택하는 순간들이 있고 이제 그런 때 나도 모르게 어떤 하나의 가능성을 툭 꺾어버리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옛날에 대해서 떠올려 추억한다는 게 이를테면은 20대인 사람이 10대 시절을 떠올리는 것과 뭐 30대인 사람이 20대를 떠올리는 것과 그다음에 50대, 60대가 되어서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과 이미 다 커버린 아이를 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는 그 느낌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책은 그런 부분에서도 참 이 작가 특유의 문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맞아요.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 보고 그 밀리에 있는 다른 책 2권 나무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려보면요. 하나는 하루 5분의 초록이라는 책인데 이 나무에 대해 잘 모르지만 친해지고 싶다 할 때 이 도시에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 30그루 정도를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발견하고 관찰할 수 있는지 이제 알려주는 책이어서 나무와 좀 친해지는 방법을 알아보고 싶은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책을 보고 좀 더 깊어지고 싶을 때는 아름답고 위태로운 천년의 거인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부제가 개발과 손익에 갇힌 아름드리 나무 이야기인데요. 국내 1호 나무 전문 기자로 알려진 그 김양진 기자의 취재가 다 담긴 글인데 왜 한 번씩 제주 삼나물 다 베어낸다더라. 그 뭐 구실 잡밥나무 길을 확장한다고 네네. 나무를 옮긴다더라. 혹은 전주천에 버드나무를 베어냈다더라. 이런 소식에 마음 아파 본 적 있는 분들이거나 가로수액 강전정이라고 하죠. 강한 가지치기 한 거 보고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수목 행정이나 또 반대로는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커다란 나무들과 거기 얽힌 이야기들 같이 볼 수 있어서 제가 되게 흥미롭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여서 이거 2권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밀린 서재에서 나무도 읽으실 수 있고요. 지금 네. 소개해 주신 2권도 같이 있고 그 외에도 나무로 검색하면 나오는 책이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읽어보시다 보면은 매일 보는 풍경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그렇습니다.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김신지 작가님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좋아하는 나무 이야기를 실컷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룰루랄라 하고 와서 룰루랄라 네. 돌아가는 것 같고요. 사실 이 발행될 때쯤이면 막바지 단풍이 절정에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나무에 관심이 많으실 때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약간 제철 독서이지 않을까 이 책을 읽으시는 게 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단풍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내가 사는 데에서는 단풍이 거의 다 져버렸다 할 때는 남쪽으로 여행을 가시면 됩니다. 아니 진짜로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뭐 광주 혹은 이제 남해 쪽으로 이쪽으로만 가셔도 아직도 이렇게 단풍이 짙구나 아름답구나 하실 수 있어서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광인의 행보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나무 광인들의 나무 광인들. 그러니까 저도 꽃필 때도 그렇고 이 낙엽 질 때도 그렇고 맞아요. 이게 물론 시간이 있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고 막 바쁠 때는 저도 엄두를 낼 수가 없는데 시간이 좀 있다 싶으면은 정말 광인처럼 맞아요. 따라가요. 그러니까
근데 일테면 제가 어디까지 갔는데 여기 또 벌써 다 졌어. 그러면 그 다음날 그 토요일 날 여기 갔으면 일요일 날 더 내려갑니다. 좀 무섭긴 하네요. 무섭긴 한데 그래서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일테면은 산 위가 빨리 지니까 산 맞아요. 아래는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지금 기후의 어떤 이 차이를 생각하면서 맞아요. 따라가요. 그 한반도가 작다고 하지만 사실 다이내믹합니다.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하면은 이 위도가 생각보다 차이가 나서 우리가 꽃도 길게 단풍도 길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광인 2명이 정말. 그래서 광인 2명이 얘기해 드립니다. 예, 연락 받아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한테서 거기 동백꽃이 폈어? 그러면 여기는 언제쯤은 올라오겠지. 맞아. 이런 셈을 봄과 가을에는 항상 하고 있으면 정말 언제나 매번 가을이 될 때면 항상 단풍을 볼 수 있고 그럼요. 봄에는 항상 꽃을 볼 수 있다. 맞아요. 이런 광인의 여행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꼭 11월에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